참,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원래 오늘 12시에 시작하기로 한다고 쌤이 카톡 공지방에 얘기했죠. 여러분 자꾸 이딴 식으로 자꾸 안 쳐들어오고 하면 그냥 방송 안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니들한테 방송을 해주는 이유는 니들한테 더 가져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아.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갖고 새벽에 남아갖고 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니들 고3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좀 해라고 주말 시간 외에 더 수업해주는 건데 이딴 식으로 자꾸 안 들어오고 하면 죽여뿐다 진짜. 그냥 이거 방송 없앨 거예요. 일단 안 들어와도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꼭 봐라. 보고 있겠네 이거 하면. 일단 주말 가갖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딱 빡치게 하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생물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고2랑 고3이랑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고2 방송이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같이 쓸 건데, 보시면 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 고3 책으로, 그리고 고2 책으로는요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물인데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판서를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하면은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갖고 쌤이 임의로 조금 판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달되어 왔냐. 사실 그 전에는 생명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했죠. 개편이 되고 나서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관찰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직접 이 관찰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갈레노스가 인체 해부학을 발전시킵니다. 인체 해부학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이후에 합이라는 사람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학계에 꺼냅니다. 그 이후에 로버트 훅이 사람이 혹은 생명체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그 세포라고 하는 단위를 이 사람이 발견해내요.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요. 코르크 막에 있죠. 와인 뚜껑. 코르크 막에 그 뚜껑을 이제 그 부분을 좀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세포벽이 존재했던 거예요. 사실 세포를 발견했는 게 아니라 죽은 세포벽을 발견했는데, 어쨌든 그걸 토대로 세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윈이 나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다윈이 나왔고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가서도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후에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멘델 유전의 법칙.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 법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생겨갖고 원리라고 바꾸는 부분도 좀 생겼죠. 뭐 우열의 원리라든지. 자, 그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외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질병이 세균 때문에 이루어진다, 질병이 세균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그 이후에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 사람들이 발견해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이후에 니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뉴전 암호를, DNA 암호를 해독해냅니다. 그 다음 코엔보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암호를 해독해서 유전자를 재조합시켜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람의 이제 유전체를 분석해갖고 자동 분석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총 유전자 수 및 염기 서열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생명과학이 발달해 왔다라는 거, 뭐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고2 다시 책이 조금 더 개편이 되는데
이 고의 과정에서는 여기서 생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고 봐주세요. 이거 알면 좋으니까. 자, 잠시만 난로 좀 끄고 올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 앞서 강의하다가요. 고양이가,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가 모니터 선을 이렇게 치고 가는데 모니터 선이 이렇게 뒷부분이 구부러졌는 거예요. 그냥 화면이 모니터에 안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진짜 화면도 안 보이고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이제 수업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여러분 그 수업하기 전에 모니터를 고쳐갖고 지금 보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생명과학이 발달받고 두 번째, 탐구과정.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과학으로 봤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하느냐. 그 과정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연역적 탐구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배웠었던 이 전체 부분, 앞부분, 생명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한 개만 알아주시면 돼요.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존재하지만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제일 처음에 주변에 자연현상을 보고요. 자연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 줍니다.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가설에 맞는 탐구를 설계하고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서 탐구 설계 실험 및 해석이요. 실험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이 가설이랑 맞는지 비교해서 틀리면 다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실험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설 설정과 그 결과 분석이 맞아 떨어질 때 결론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질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순서는 쭉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만 이 두 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바로 대조실험과 변인입니다. 각종 변인들. 대조실험, 탐구 설계 및 해석을 할 때, 즉 실험을 들어갈 때 대조실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조실험, 실험군과 그리고 대조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대조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변인들.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통제 변인 이렇게 있는데 변인 통제 있는데 그것은 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제 변인이랑 똑같아서. 어쨌든 변인은 크게 독립 변인과 그리고 종속 변인으로 나눠집니다.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이 있습니다. 통제 변인은 내가 실험을 할 대상에 변화를 안 주는 부분, 변화를 주는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될 부분. 그리고 조작 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험 결과를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말 그대로 결과예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예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이크만의 실험과 레디의 실험과 플레밍의 실험.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기병에 대한 그 이론을 발견해낸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책이 다 나오니까 일단 쌤은 말로 할게요. 에이크만이요,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백미를 먹인 집단과 현미를 먹인 집단인데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이 닭에서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제 봅니다. 즉 문제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현미 안에는 이 각기병을 막아주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죠. 문제인식을 해서 현미를 먹는 애들은 각기병이 안 걸리네? 그러면은 혹시 그 현미 안에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설정을 하게 되고 탐구 설계 및 실험, 대조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조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똑같은 이 조건을 겁니다. 똑같은 조건. 현미를 먹이는 애들과 그리고 백미를 먹이는 애들로 나눠요. 그럼 여기에서 변인이라고 했을 때 독립 변인 중에 통제 변인은 똑같은 조건, 즉
닭의 건강 상태라든지 닭의 개체수라든지 닭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통제 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백미를 주고 한쪽에는 현미를 주고 이렇게 이 모이를 다르게 주는 것이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나눴는데 아까 전에 말을 했는지 좀 깜빡해가지고 실험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진짜 변화를 줬는 거, 결과값을 알 수 있게끔 변화를 줬는 거 뭐예요? 현미를 먹인 집단.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백미를 먹인 집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조 실험을 변인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역시나 뭐가 안 나왔던 거야? 각기병이 안 나왔던 거야. 각기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종속변인, 각기병,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각기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종속변인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했고 결론 도출, 각기병은 현미를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게 에이크만의 각기병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 레디의 실험. 레디의 실험은 구데기에 대한 생각인데 고기 덩어리를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 구데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공기 중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구데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파리가 앉은 애들 고기 조각에만 구데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죠. 파리가 이 앉은 고기 덩어리에 이 구데기가 생긴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탐구 설계미 실험. 두 개로 나누어요. 고깃덩어리, 똑같은 조건의 고깃덩어리, 즉 이 똑같은 조건 통제 변인이죠. 통제 변인. 똑같은 조건의 고깃덩어리를 두 개 놔둡니다. 그 통에다가 고깃덩어리를 두 개 놔두는데 고깃덩어리의 뭐 종류와 크기와 그리고 상태를 똑같은 걸 놔둬요. 그 다음에 한쪽 병에는 뚜껑을 막고 한쪽 병에는 뚜껑을 열어둬요. 왜? 뚜껑을 열어둔 쪽에서는 파리가 드나들 수 있겠죠. 이렇게 조작 변인을 집어넣습니다. 조작 변인. 뚜껑을 열고 닫고 조작 변인이죠. 그리고 지금 두 개를 설정했죠. 뚜껑을 닫은 애와 뚜껑을 닫지 않은 애. 대조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조 실험을 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누구에 해당하냐면 뚜껑을 열어서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이런 뚜껑을 열었는 애가 바로 내가 실험할 대상이죠. 실험군이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 뚜껑을 닫은 애죠. 그게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해서 탐구 설계 및 실험 및 해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파리가 뚜껑을 열어서 파리가 드나들었는 데에서만 이 구데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 도출. 구데기는 파리에 접촉이 있어야 파리가 알을 까야 구데기가 생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죠. 레디의 실험이었고요. 네, 플레밍의 실험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하고 그 세균 같은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배지에다가 그 세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에다가 이제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 키운 다음에 그걸 관찰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방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끼고 막 이래 되겠죠. 그래서 막 여러 개의 곰팡이가 폈길래 그걸 다시 확인해 보니까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야.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왜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을까? 가설 설정. 푸른 곰팡이 안에는 세균의 증식을 막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야.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실험 해석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나 대조 실험. 똑같은 배지에, 똑같은 상태의 배지에 이 세균을 놔두고요.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놔두고 한쪽에는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인을 봤을 때 통제 변인이라 한다면 똑같은 배지에 똑같은 세균을 놔두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작 변인은 뭐예요? 조작 변인은 거기에 푸른 곰팡이를 집어넣었냐 안 집어넣었냐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그런 대조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죠. 두 가지 이 실험군이 있으니까 한 개는 이 푸른 곰팡이를 집어넣었고 그럼 얘는 변화값을 알기 위한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실험군이 되겠죠. 한 개는 집어넣지 않았고 그럼 얘는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도출을 해보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거야. 결과 분석이죠. 결론 도출이면 푸른 곰팡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세균을 증식을 막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결론이 도출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이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고3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1페이지까지 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3페이지까지 다 본 거예요. 자, 뒤로 넘겨가지고요. 뒤로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페이지 고3은 18페이지, 19페이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2도 18페이지, 1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칠판 좀 지우고 가볼게요. 지금 12시 23분 수업했는지 거의 약 15분 54초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들어왔네요. 거의 오늘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딴 식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방송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니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난 문제풀이만 할 테니까. 니들 고3이에요. 정신 차려라. 뭐 고2도 같이 듣고 있지만 고2도 똑같습니다. 방송 자꾸 안 듣고 하면은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쌤 시간 남아 돌아서 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좀 열받네. 일단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생명 현상의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생명 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명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생명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어떤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 대사,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생과 생장.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을 때 생명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생명체라면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종류를 나누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면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 아메바, 뭐 이러한 유굴레나 집신벌레 이런 것들처럼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세포 생물들, 대부분의 생물들이게 되겠죠.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주셔야 될 게, 여러분 코끼리의 세포하고 쥐의 세포를 비교했을 때 크기가 뭐가 더 크다 그랬죠?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코끼리는 크기가 크고 그리고 쥐는 크기가 작냐? 그건 세포의 개수 때문이라고 그랬죠. 생물체의 크기가 크기 위해선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포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부위마다 또 생긴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하고 있는 기능마다 그래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다 달라지고 종류도 달라지게 된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물질대사는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선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대사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물질대사 보시면요.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뭐냐면 생물체 내에서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체 내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 화학 반응들을 전부 다 물질대사라 불러줍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을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동화작용과 그리고 이화작용이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들이 합쳐서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작은 걸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힘을 막 이빠이 줘야 되겠죠? 힘을 막 이빠이 줘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죠? 주위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방출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그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적을 경우에 에너지 값이 더 적을 경우에 이게 반응 물질이고 이게 생성 물질이라 했을 때 에너지 값이 더 적으면 이건 뭐예요? 동화작용이겠죠. 왜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 큰 덩어리를 만드니까 에너지가 흡수돼서 생성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이화작용이라 하면은 반대가 됩니다. 이 반응 물질이 에너지가 큰데 그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저분자 물질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죠.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적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내에서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를 합쳐지는 거, 일단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들 수 있겠죠. 광합성. 왜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작은 애들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합쳐지기 때문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화작용 한 개 더 봅시다. 한 개. 광합성 말고 단백질 합성이 있습니다. 뭐 고3 같은 경우에 배웠고 고2도 그 생물을 했던 학교에서는 배웠었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아미노산들이 합체를 해줘야 되죠. 그 아미노산들이 합체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러주는데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더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가 큰 단백질로 합쳐졌기 때문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었고 그리고 흡열 반응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 또한 동화작용이 됩니다.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누어지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주는 현상, 즉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호흡이라고 하면 그냥 숨 쉬고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유기물을 받아가지고 산소를 결합시켜갖고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시켜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작용이 바로 세포호흡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심장을 뛰게 하는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말을 하게 하는데, 손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리고 눈을 깜빡이게 하는데, 즉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그게 세포호흡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봤었던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눠지죠. 화학 반응식을 좀 써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서로 반대가 되는 작용이거든요.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CO2하고 플러스 H2O가 있습니다. 얘가 합성되게 되면, 합체하게 되면요,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 때문에 합체가 이루어지면은요,
C6H12O6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옆에 산소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숫자 맞춰주면 6씩 적어주면 되는 거죠. 6씩.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미정계수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데요.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 보시면 이게 거꾸로예요. 얘는 합체하는데 빛에너지를 사용했죠. 빛에너지가 들어와서 얘들을 합체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흡열 반응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거꾸로야.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시켜 버린 거야. 뭘로? 이산화탄소를 물로.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될 때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세포 호흡 이렇게 봐주시면 한 개 더 있으면 뭐 소화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소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눠지는 이런 소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나눠졌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 또한 이화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되게요?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선 생명체 내에서 하기 위해선 효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줘야 돼요. 이런 물질 대사는 사실 큰 온도나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체내에서 그런 많은 높은 온도나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체내가 망가져 버리겠죠. 그죠? 체내가 이렇게 불타버리잖아, 높은 온도면.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효소예요. 효소. 그 반응 속도가 원래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 살짝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효소입니다.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 어찌됐든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진다. 동화는 작은 게 큰 거, 이화는 큰 게 작은 거. 작은 게 큰 거 되기 위해서, 즉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선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선 큰 게 작은 걸로 뜯어지기 위해선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땐 이렇게 되고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생명체라면 뭘 해줘야 된다? 물질 대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물질 대사가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많이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뭐냐면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고2 같은 경우에는 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같은 경우에 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느냐를 실험했는 겁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생명체라면 물질 대사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램프, 햇빛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 대놓고 뭐 해라는 거예요? 광합성 해라는 거죠. 즉 무슨 작용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 가는 동화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포함된 방사성 영양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포도당과 같은 애들이죠. 포도당 같은 애를 집어넣어 준다고. 그럼 여기 대놓고 뭐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포호흡, 즉 이화작용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흡을 하게 되면은 뭐 기체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그 기체 교환이 이런데 그 기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기체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던 게 다입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가가 실험이 끝났을 때, 즉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면 가열장치로 가열을 했을 때 방사능 계측기에 이제 기록이 돼야 돼요. 방사능 계측기를 보면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뭐다? 아, 여기는 동화작용이 안 일어난다. 나에서도 역시나 만약에 세포호흡과 같은 이화작용이 일어났다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화성 토양에. 그럼 역시나 이화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 다 기체 분석을 했을 때 기체가 바뀌었냐, 기체의 조성이 바뀌었냐, 기체 조성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가나다, 동화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이화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기체의 교환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화성을 토양을 갖고 와갖고 실험을 해보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더라. 그것은 고로 생명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화성의 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값을 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물질 대사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 유지. 우리 몸은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걸 손에 대면 아 뜨거 하고 손을 떼잖아요. 이런 반응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요. 온도나 압력이나 이러한 이 자극에 대해서 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극과 반응이라 불러주는데 생명체라면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예시로 좀 잘 나오는 게 고2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다가 알았을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잘 나오냐면은 파리지옥. 파리지옥이 강강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끝에 강강모가. 이 강강모가 곤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강모에. 하면은 그 입을 이렇게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산성물질과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파리와 같은 곤충들을 녹여가지고 질소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닦였다. 닦이기 위해선 되어야 된다. 강강모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우리 몸에서 항상 유지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체온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병에 걸립니다. 그죠? 병에 걸려요. 그러면 생명 유지에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지해야 할 것들을 항상성이라 불러줍니다. 항상성. 큰 덩어리로 이렇게 크게 살펴볼게요. 그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딴 거에 좀 줄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항상성 유지도 뒤에 호르몬 넘어가게 되면 좀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고 넘어갈게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자세히 봤었죠. 그 다음 발생과 생장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발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크기가 크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세포 분열이에요. 발생도 세포 분열이고 생장도 세포 분열입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애기가. 수정란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로 아직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생명체로는 생명체로는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어쨌든 수정란에서 애기의 상태로 만들어지죠. 모습이 애기가 되죠. 그걸 발생이라고 해요. 한 개의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 그러면 애가 나오잖아요. 애가 나와가지고 애기였다가 점점 크기가 커져갖고 이제 어른이 되잖아. 그때 동안 이 몸짓이 크는 거 그게 생장이에요. 전부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생식은요, 그러니까 발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애를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생물의 번식 현상을 우리가 생식이라 불러줍니다. 생식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눠집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생식세포의 결합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뒤에 가서 더욱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또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아기가 나왔을 때 자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거죠.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빠랑 엄마를 닮으려면 아빠, 엄마가 줬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생식과 유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흰눈토끼, 그러니까 눈신토끼는 겨울에 흰색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털 색깔을.
그래서 눈색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죠. 이거 뭐예요? 적응이죠. 적응.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 입을 가시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햇빛을 통해서 증산작용으로 물을 다 날려버리니까 잎을 통해서 최대한 물이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주변이 그 사막이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시로 바뀐 거예요. 또 이유가 이 애들이 전부 다 자기 뜯어먹고 하게 되면은 물도 잃고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바뀐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여우.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하고 달라요. 포유류들이 귀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사막이니까 열을 최대한 많이 방출해야 되죠. 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몸짓이 작아요. 열을 적게 받기 위해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 몸짓이 굉장히 큽니다. 열을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도 굉장히 작아요. 열을 최대한 적게 방출하기 위해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여우의 생김새가 달라져 버리죠.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인종. 인종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흑인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남아프리카 쪽에서 인종이 제일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햇빛을 못 피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몸이 타잖아요. 자외선이나 이런 햇빛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바깥쪽 피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줬다라는 거죠. 이 생물체가 타거나 막 그런 현상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멜라닌 색소가 검정색 색소니까 검정색 색소가 바깥쪽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주가 일어나게 됐죠. 이주가 일어났는데 이주가 일어나면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초원지대에서 어떤 나무들이 많은 지대로 이동하게 돼서 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멜라닌 색소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황인종 보면 머리카락이랑 눈썹 이런 거는 까맣잖아요. 그 다음에 백인이 나오게 된 거죠. 멜라닌 색소가 이제 거의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집을 짓고 햇빛을 우리가 마음대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되겠죠. 적응과 진화. 그 다음 우리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요. 적혈구의 개수가 이 고산지대가 아닌 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고산지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가 줄어들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기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다라는 얘기죠. 산소가 적어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들이마셔서 많이 운반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산소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적혈구죠. 그래서 그 적혈구 이 개수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 적혈구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타 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진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뒤에 가서 더욱더 자세히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봤었던 물질대사,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왜냐? 물질대사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잠깐 지우고 가볼게요. 자, 바이러스는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바이러스를 생물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숙주세포 없이, 즉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세포가 없다면, 숙주세포가 없다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몸에 들어가서만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포의 구성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실보다요. 그 다음에 크기를 봤을 때 세균 여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균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세균 여각이 걸러진다는 거죠. 지금 크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엄청 작다라는 거죠. 세포의 구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만큼 크기가 작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요 바이러스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맨날 이 숙주세포 없이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포의 구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세균 여과기에 걸러지거든요. 걸러진다는 건 그 크기가 엄청 작다. 세포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 그 크기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세포의 이 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리고 숙주세포 없이는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숙주세포 바깥쪽에 나오면 결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냥 결정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어떤 특정 숙주세포 안에 들어올 경우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열. 밖에서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숙주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들어왔을 때만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거를 봐주시면 세포 밖에서 증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 건데 역시나 지금 강의가 끝날 때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죠. 솔직히 쌤이 좀 혹이 들어왔습니다. 혹이. 호가 세포가 여각이 바이러스가 세포 여각기에 걸러지거든. 걸러져 가지고 그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지. 그것도 특징적으로 특징적으로 알아주면 된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